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간다는 얘기 안 했는데 이제 갔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그 종점이 바뀌더니 순방도 종점이 바뀌는구나. 원래 종점이 폴란드인데 예. 우크라이나로 바뀌네요. 그러는데 원래 계획이 전 있었다고 봐요. 극비리의 이 그렇겠죠. 계획을 예. 보안을 일단 지키다가 막판에 이제 그 전격적으로 방문을 한 건데 그 사실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G7 국가들이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지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반열에 끼겠다. 역시도 이제 그 어떤 탑 클래스에 대한 열망이 여기서도 드러났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정상 외교의 명품 쇼핑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예. 가서 어떻게 메시지를 내고 국격을 높였는가가 문제지. 사실은 언제고 한 번은 갔어야 될 것이다. 난 그거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가서가 참혹했다 이겁니다. 제가 나오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봤다고. 예. 그런데 우선 가가지고 처음에 과시적으로 딱 터트린 게 뭡니까? 저기 1억 달러 저 해외 개발 원조 자금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죠. 유상 차관이에요. 이게 저기 지원이 아니라고. 거기에다가 6월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미 우크라이나하고 합의를 하고 사인까지 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올해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계 지원이 한 440억 달러 정도 지원이 나갑니다. 그중에 380억 달러는 이미 지원이 나갔고 이거는 전쟁 물자 지원 빼고 하는 거예요. 전쟁 무기 지원 빼고. 예컨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무기 지원하고 뭐 총 지원한 게 1,000억 달러가 넘어요. 요거 빼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나머지 어떤 그 재정 지원이라든가 저 생존의 지원에 필요한 게 지원액이 44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가 1억 달러 유상증자 하려고 여기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기 저금리로 해서 다 받아내겠다는 돈이에요. 그러면 우선 국격에 맞지가 않아요. 이게 뭐 세계 12위 경제국의 심리적 지팔이라고 얘기해 놓고 왜 한국은 여기 와서 또 다 지나간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마치 새로운 지원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젤렌스키가 원했던 게 뭐겠습니까? 재건 지원 지금 사업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마디로 열받는 얘기인 게 전쟁이 끝나야 재건 지원을 하죠. 자, 이 재건 지원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무료 컨설팅.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은행이 자금을 마서 1조 달러에 달하는 우선은 4,400억 달러, 장기적으로 1조 달러에 들어가는 재건 사업.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택이 있고 인프라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이 있고 복지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총 우선 4,400억 달러, 그 다음에 1조 달러인데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들 재정이 지금 다 바닥났습니다. 저 인플레에다가 지금 재정 악화에다가 해가지고 그 파리에 폭동 난 거 보세요. 프랑스 전역에. 영국에 지금 교사 간호사들이 다 거리로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기금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한국이 재건 지원이란 건 뭐냐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이 우크라이나를 회복시키고 재건하고 현대화하자. 이런 어떤 구상이 나오고 그래서 기금이 조성돼서 그 다음에 발주가 되는 건데 이번에 그 폴란드 갔을 때부터 원희룡 장관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짭짤한 수주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폴란드를 타고 들어가면은 앞으로 수주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를 들어가니 결국은 연불보다 제법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재건 지원에 앞서가지고 국제 협력을 먼저 얘기하고 지금 유럽이 다 재정이 아주 엉망이 됐으니 한국, 일본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여하겠다든가 뭐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놔야지. 아니 벌써부터 이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삼부토건부터 해가지고 건설업체들하고 일부 플랜트 이런 기업들 주가가 쑥쑥 올라가고 있다던데 이거는 천민 자본주의 아닙니까? 나중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재건 사업에 뭐가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우크라이나 방문에서도 이런 짜증나는 얘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얘기, 제일 하고 싶어했던 얘기가 뭐였겠냐고. 그 또 공개는 안 됐지만 실제 무슨 얘기를 했겠냐고. 무기 지원입니다.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포탄 50만 발을 줬다 그러지만 몰래 줬다 그래놓고 뭐 쉬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원하는 무기가 지대공 미사일 같은 건 빨리 달래는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그 드론 미사일이 매일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 있으면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그 천국 미사일 있잖아. 난 자꾸 이게 천국 미사일을 천공 미사일이라고 내가 자꾸 실수를 하는데, 하여간 한국이 그거 시험 개발 다 해가지고 실전 배치까지 다 끝난, 이게 적어도 방어 무기 같은 거 그런 것 좀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죠. 올해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국제법 위반이나 중대한 인도적 사태가 있을 때는 인도적 재정적 지원에만 머무를 수 없다. 그러면서 미국 방문 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겠다고 전 세계에 얘기를 해놔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딱 갔잖아요. 이번에 갔는데 로이터 통신 얘기한 건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무기주의원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현지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럼 면전에서 절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공격 무기는 못 준다고 쳐요. 방어 무기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 왜 못 줍니까? 근데 빈손으로 간 거예요. 그 얘기도 안 하고 왔다고. 그런데 뭐 6.25 때 공산군 남침을 막았고 어쩌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네. 계속 이런 얘기를.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서 정상회담 하면서 이순신 장군 얘기를 했던데, 생즉세 사즉생의 정신으로 네. 함께 싸워 나가자, 뭐 그런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죠.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제안한 평화 공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 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약 1억 불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 5천만 불의 인도적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재정 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인도적 지원 얘기하고 뭐 군수 물자는 아니더라도 뭐 전쟁용 살상 무기가 아니더라도 지원하면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만, 어찌 됐든 이제 저런 식으로 전쟁 중인 나라에 가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폭우로 인한 긴급 상황에 순방을 중단하고 귀국해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일정을 늘리고 완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전쟁터를 방문해 러시아 적대국을 자처했다. 윤 대통령의 무분별한 행보가 한반도에 전쟁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김태년 의원도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할 때가 아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군사무기 지원까지 약속하다니요.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끌고 오는 위험천만한 짓이다. 휴전국인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선포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지나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조금 지나치다고 보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가야지 당장 이게 한반도에 전쟁을 몰고 온다는 식의 비판은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지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이미 그리고 포탄 50만 발이 갔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판보다는 사실은
어떤 제대로 지원하는 약속을 하지도 않으면서 아까 인도적 재정적 지원이라는 건 이미 다 지원한 거라든가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또 저 세계은행하고 협력 재정적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기금 조성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 뜬구름 잡는 거. 그러니까 무언가 대단한 기여를 한 것처럼 어떤 과장 사진 찍는 어떤 과시적 외교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얻어맞는다는 이게 어이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살상무기 지원은 안 했는데도 적대국으로 러시아하고 관계는 악화된다. 그러면 이거 개도 구럭도 다 읽는 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조금 어떤 우리가 참으로 이게 어떤 보면은 마치 명품 쇼핑하듯이 사진 찍는데 또 괜히 또 허영심이 들었구나. 이 두 부부의 허영심이라고 봐요, 저는.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실질적 도움을 주든가. 그도 아니라면은 가지 말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올해 440억 달러 그 인도적 지원 가는데 우리나라 이제 1억 달러 지원한다고 저렇게 마지막에 저래버리니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규모도 작고 국격에 맞지도 않고 이런 면에서 GA 그 G8 그 프레임에 지금 녹아든 거예요. 근데 물난리가 안 났어도 우크라이나 가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 적절한가 논란이 있을 만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가는 것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사전에 약속이 돼 있다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 비밀리에 통보가 돼서 약속가 있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가기는 가야 됐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뛰어와도 물난리 대통령이 비 오는 거 막을 수 없다는 이 발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극비리에 합의가 됐으면 연기할 수도 있고 다음 기회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해명이 지금 내가 정상외교하고 바빠 죽겠는데 물난리 얘기는 왜 하냐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고 또 현지에서 그럼 제대로 챙겼냐 이런 부분은 따져야 되는데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이제 거의 들어맞을 거라고 저는 99% 확신하는 게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예. 뭐 하실 것 같냐고요. 이제 중대본 회의하면 뭐 할 것 같냐냐. 또 소방관 공무원 때려잡는 일부터 할 거예요. 이제 화풀이 하는 일부터 할 거라고. 이태원 참사 때 우리 안 봤습니까? 이제 개 잡듯 잡을 겁니다. 이제 소방 공무원 그다음에 지난 정부 이 순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 공무원 늘리던 것도 멈췄고 지자체 그런 데 돼 가지고 이제 보면은 아마도 또 압수수색 들어가고 또 이태원 참사 때 그 이태원 파출소 지구대 그거 털듯이 이제 그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객관적으로 분리하고요. 이 전체 설계를 맡은 게 지금 두 개 컨설팅 업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JP 모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다음에 그 세계 은행과 유럽 연합에서의 어떤 기금 조성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앞으로 협력할 생각이다 이랬지만은 각국이 돈을 안 냅니다. 이 1조 달러에 대한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은 세계 평화의 비전과 국제 협력의 절박성 그다음에 이런 기금 조성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국제회의에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억 달러 내고 재건 지원 사업을 수주하겠다 이래야 되니까 벌써 제밥에 관심 있는 거지 그래. 그래서 벌써 국내 토건업체들 주가 오르고 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천민자본주의예요. 그 전에 생략된 게 너무 많아요. 이건 격에도 맞지 않아요. 자, 재건 지원은 우리가 기여한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유상차관 1억 5천만 달러 가지고 또 생색내고 이런 자세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나토 정상회의나 폴란드 방문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국가의 격에 맞지 않는 외교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무기 원전 판매인데 이거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는 세일즈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무기 중개상입니까?
작년에 원전 카다로그 수백 건 들고 가서 정상들 앞에서 카다로그 설명했지 않습니까? 보험 설계사 마냥.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격에 떨어지기 때문에 유럽의 나토 정세에도 맞지 않고 부산 엑스포 유치가 안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외국 정상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우리 대통령을. 잡상인 같이 본단 말이에요. 잡상인 같이. 하 의원님이 재건 사업 대가로 우크라 파병 약속한 건 아니겠지요? 김종대 의원님 그렇게 주셨는데 파병까지는 안 가겠죠?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만에 하나인데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저렇게까지 가서 얘기할 때는 과연 공개된 메시지가 전부일까? 예. 분명히 제가 궁금하죠. 보기에는 네. 젤렌스키가 원하는 게 너무 분명하고 뚜렷하거든요. 또 저번에 우크라이나 포탄 우회 지원하듯이 그런 방식의 추가 무기 지원을 합의 안 했을까? 그렇다면 이게 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건 지원 사업 저렇게 뻔뻔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이거 조금 뭔가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월에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분명히 군사적 지원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거의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하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무기 지원보다는 유럽 국가다 올면서 무기 판매를 얘기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돼요?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종의 막후 외교가 있다고. 이게 없을 리가 없다 이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가는데 지금 전쟁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니까 뭐 드론 공격지 통과해 왕복 27시간 긴박했던 우크라 여정 이렇게들 기사를 썼던데 네. 안전 문제는 어떻게 담보를 하고 갔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기차로 간 거거든요. 예. 그거는 다른 정상들이 다 똑같이 한 거예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폴란드 방문, 우크라이나 방문할 때 말입니다. 안전을 어떻게 도모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에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전에 관한 문제를 대통령의 뭐 특수 경호, 뭐 보안 작전 이래가지고 무슨 고도의 작전을 한 걸로 지금 신문에서 보도 쓰는데. 러시아에 알려줬다는 거는 밝혀진 팩트입니까? 그렇죠. 그때 폴란드에서 기차 타고 하루 전날 러시아에 알려준 거죠. 그래가지고 언론에 일부러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 가니까 공격하지 마라. 자, 이 국제 정치는 말입니다. 전쟁 중에도 협력할 건 하고 대화할 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수작전으로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안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가 안전합니까? 국토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수작전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고 다른 대통령들은 다 간다 그랬고 또 심지어 러시아에 알려줌으로써 안전을 보장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특수작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당연히 있기야 있겠지. 뭐 경호, 드론 띄우고 뭐 했겠지. 그런데 전투기가 갑니까? 무슨 특수부대가 갑니까? 그런 경호작전은 없어요. 이거는 평범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런 걸 알면 공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정상들은 공개했다. 예, 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죠. 김건희 여사가 이 와중에 지금 명품관을 들러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돌아올 때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세관 검사 같은 것 해보면은 확인이 될 텐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대통령 부부 세관 통과를 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거 어떻게 체크합니까? 아니 원래 성남공항으로 도착하는 대통령 전용기도 법대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 세관 신고서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김포공항이나 영종도공항만 지금 빡빡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특수화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샀더라도 개인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특수화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빈 구멍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화물은 어떤 거를 말합니까? 아니 뭐 예를 들면은 세관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은 정상 간에 주고받은 선물이라든가 또 공개되지 않은 뭐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상 외교 차원에서 특수화물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명품과는 같지만
사지는 않았다라고 답변을 대통령실이 내놨다고 그러는데 예. 나중에 세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성남공항의 그 통관 절차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구멍이 많다. 예. 이 점은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명품관이 쇼핑이나 뭐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어떤 그 물품을 뭘 사고 어떻게 이것이 그 누가 샀느냐, 김건희가 샀느냐 아니면은 다른 수행원을 시켜서 샀느냐 이런 부분들도 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게끔 보안 조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천공 때문에 지난주에 경찰 조사 받을 때도 예. 보니까 CCTV 기록물 경호처에서 제출한 거 경찰 내 극소수 불과 2~3명만 지정해가지고 특수자료라 그래가지고 일체 접근 못하게 하고 그 2~3명만 하더라고요. 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는지, 와서 뭘 봤는지, 뭘 가져왔는지 이런 거 다 비밀이랍니다. 그런 상태로 재판 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재판에서도 공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대통령과 관계된 거는 다 보안 사항이라니까요. 결국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정권에서는 없죠. 거기에다 특수활동비 처리한 뭐 영수증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물품 보증서가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밀어붙이면 끝이에요. 이거. 만약에 명품을 샀다면 자기 돈으로 샀겠죠? 그건 모르죠. 그런데 돈 많으신 분이고 요즘 땅으로 시세 차익도 많이 거두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정상이죠. 원래대로 했다면. 원래대로 했다면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뭐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한테 하도 많이 그거 개인적으로 써가지고 100억 단위가 넘으니까 거의 특수활동비 대통령실 여전히 있을 거고 그 외에 업무 추진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내역이 안 나오는 돈 둥둥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둥둥 떠다니는 거. 노신사 아이디 쓰시는 분이 구매한 물품 입국 시 안 가져오지요. 외교 행랑으로 들여오겠죠. 외교 그 행랑은 방법도 세관 있죠. 검사가 면제되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세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이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맥락들을 보면은 나는 그 대통령 영부인의 허영심이 이제 통제 불능 상태에 갔다고 봐요. 지금 대통령 그 부인의 트위터 관리도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잘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들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트위터 본사에서 관리해 줄 거예요. 그것도 우리 쪽에서 요청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친구 맺기 같은 거 관리를 해주는 VIP들이 있다고. 그런 멤버십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완전히 이게 뭐냐면은 퇴임 후에도 국제적인 어떤 유명 인사들의 오피니언 그룹, 그 탑 클래스에 끼겠다는 어떤 자기 허영심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액세서리와 인맥, 네트워크, 이게 지금 구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상섭님, 공무원들 집중호우 시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 나가 대처해야. 명품 쇼핑에 귀국 연장해서 전쟁터 가는 대통령이 할 말인가 그런 걸 주셨는데 이번 집중호우 피해 너무나 참 인명피해가 심각한데 도처에서 도대체 공직사회가 움직이질 않는다.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않는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네, 이 정도 무감각은 실제로 어느 정도 무감각이냐면은 사실 요즘 호우나 폭우는 그냥 호우 폭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기후의 반란이에요. 사실상 이 정도 비 오는 건 앞으로 예사일이라고요. 그래서 비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비에 대해 가지고 이걸 하나만 봐도 하여간 자연은 이 기후 위기에 대비하느라고 참 바쁩니다. 근데 인간들만 감각이 없고 한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봐야 되는 건데 이 아무리 중대본 회의를 열어도 이 탄소 악당 국가가 그런 거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성장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있을 법한 재난 대비 정도로 보는 거예요. 경각심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다 청주에서 이게 일어난 장소가요. 이거 언론에서 왜 그 얘기를 안 하나 모르겠는데 2017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청주에 이 지금 범람한 미호천이 그때도 범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업단지를 덮치고
온통 그 저기 오송 일대가 물바다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데서 또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더 대처를 못한 거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때 저기 그 이제 폭우가 지나간 뒤에 지금 이 무렵 7월에 그 땡볕에 그 저 청소 일용직 노동자가 그 땡볕에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장례식에 갔다 왔지만 그리고 매번 그분들 이제 봤는데 저 비정규직이라고 저기 그 공적인 보상과 산업재해 인정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걸 충북에서 그거 하나 하는데 4년 질질 끌었습니다. 4년. 우리 그랬던 동네예요, 여기가. 김종대 의원님 고향이 청주시죠. 예. 그 미호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잘 알죠. 같은데 예. 이번에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걸 보면 그 미호촌 1호 행복도시 관련해서 무슨 다리를 공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짓다가 제방이 약간 무너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임시로 쌓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니까 네. 그게 넘쳐서 네. 지하차도로 이렇게 쓸려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시 제방이니까 위험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사이에 시장이 바뀌고 지금 저기 국회의원은 뭐 도종환 의원 지역구네요. 그대로지만은 거기 지방의 그 시장 뭐 도지사가 다 바뀐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 그랬는데 저번에도 그 비 왔을 때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주 가서 술 먹다 걸린 거 아닙니까? 골프장 갖고. 이 동네가 아주 얼빠진 동네예요, 이 동네가. 그랬는데 그 저번에 범람했던 거기서 멀지가 않은 데거든. 이번에 저기 뚝이 이렇게 범람이 된 데가. 그때 왜 범람이 됐느냐? 저기 산업단지 인근에 그 이렇게 다리 있는데 부유물이 떠내려오다가 막히고 그 왜 녹강이라고 이렇게 그 시설 그가 쌓여 있었는데 이게 강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산업단지의 그 폐수 처리장이 범람이 이제 겨우 몇 센치 남겨놓고 멈췄는데 그게 범람이 됐으면은 금강 전체가 오염됩니다. 거기에 산업 독성 폐수가 다 저장돼 있던 그게 범람될 뻔했거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치유가 안 됐을 뻔한 그 장소요. 근데 이번에 거기서 이번에 저기 뚝을 이 장마철을 앞두고 제방 임시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물 몇만 톤이 그 지하차도로 들이쳤는데 그거 보세요. 온갖 토사에 그냥 뭐 완전히 시계 제로 그래가지고 잠수부들이 못 들어가는 이 상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년 전하고 똑같아. 5년 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지난해에 지하 참사가 그렇게 났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키고 있어도 제대로 지금 대응이 될까 말까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간다고 상황이 달라지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면 전쟁 상황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하나마나한 얘기할 때가 진정성 없는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제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참사, 이 재난에 약한 정부다. 지금 이번에 왜 대통령실에 위기관리센터하고 국정상황실 뭐 했는지 얘기 안 나옵니까? 나 제일 황당한 게 저번에 이태원 참사하고 호우 피해가 있고 나가지고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 점검하고 이거 안전망 다시 구축한다는 얘기 들은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근데 이번에 그 얘기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난 용산의 지하 벙커가 제일 의혹이에요. 국민들 짜증지수, 분노지수만 높아지니까 오늘 이 정도 하지요. 네. 예, 김종대 레이더 오늘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또 우리나라까지 한번 다 전방위로 돌려봤습니다. 오늘 동시 접속 2만 명 기록 달성하게 해주시고 또 김종대 레이더도 17,500명 계속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백운기의 정치본색 진실을 향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식 회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픽스 글래머가 함께 판매하고 있는 선크림 세트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 함께 해주신 김종대 전 의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뉴스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오늘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들었는데 뉴스. 예. 판문점 공도 경비구역에서 예. 주한 미군이 월북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확인을 했죠. 예, 외신을 통해서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건 뭐 공식 발표가 안 된 거라 가지고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어리언이 벙벙한데 예. 사건은 7월 18일 날 일어났다는 예. 거예요. 15시 27분경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 주한미군 2등병 예. 병사 한 명이 예. JSA 그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중에 튀어서 막 달려서 넘어가 버렸대 이게. 예? 미군이 월북한 경우가 있었나요? 그 전에? 아이 뭐 옛날에 냉전 시대에는 자주 있었고 아, 또 미군도 알려지지 않은 월북해요? 그럼요. 뭐 한국군 미군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북에서 넘어오는 경우 그러니까요. 주종이었고요. 아마 기억날 겁니다. 오청성이란 병사가 북한군 그 병사인데 지프차를 몰고 예. 내려오다가 그 지프차가 도랑에 빠지니까 네. 바퀴가 그러니까 뛰어서 내려오던 걸 뒤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총 가한 쐈죠. 사건. 예, 이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한테 충격을 줬는데 그런 건 봤죠. 봤지만 아, 근데 우리 주한미군 남쪽에서 병사가? 넘어간 건 있었는데 주한 미군이 넘어간 거는 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사실은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헬기가 넘어간 적도 있고. 예. 뭐 저기 그래가지고 94년에는 저기 비행 금지선을 착각해가지고 아예 헬기 몰고서 아예 그냥 장병들이 떼거지로 올라간 적도 있고 뭐 있긴 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번 경우에는 저기 외신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 보면 최근에 징계 대상자로 알려져 있어요. 예. 뭔가 비위가 있었는 것 같아요. 난 또 마약했나? 또 한동훈 장관이 주한미군도 좀 뭐 마약과의 전쟁 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지금 관측이 다 나오고 있는데 본국으로 송환될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었던 예. 거고. 징계사 이제 이름 CBS 보도를 보니까 이 군인은 트래비스 킹 2등병으로 징계 사유로 인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다. 네.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목격자 얘기를 전했는데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웃고 그렇게 뛰어갔는지 그걸 보면 좀 이상하긴 그 해요. 웃음의 의미는 이런 거죠. 나 잡아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 어이 굿바이 나 잡아봐 하고 그냥 뛰어넘어간 건데 옛날 북한 병사 내려올 때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때도 그 병사가 사실은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쳤거든. 그런데 언론에는 안 났지만 북한군 1군 단장 아들이에요. 쓰리스타 아들이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에요. 나중에 돌아가지 않았나요? 아니죠. 근데 총 6방 맞아가지고 예. 우리가 수술해주고 왜 이국종 의사가 왜 해서 그래서 예. 왜 그 뭐 기생충 나왔다고 난리치고 나중에 그거 무슨 논란이 얘기했다가 좀 아주 있었던 뭐,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국으로 송환될 정도면은 상당히 어떤 중징계에 해당이 될 것인데 근데 그런 병사를 왜 또 판문점 견학에 또 끼워가지고 이게 도대체 주한미군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거기서 이제 전격적인 월북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북한군이 바로 코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뛰면은 1분 거리예요. 1분 거리. 그 관광객들이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2018년에 4.27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9.19 공동성명이 있은 뒤에 여기가 권총외의 중화기구를 휴대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공동경비구역으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도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조롱하듯이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의 내막도 궁금합니다만 이게 제가 보기엔 북미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던질 것 같아요. 송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유엔 사령부에서 일단 입장 발표가 나올 것이고 그 유엔 사령부가 북한의 장성급 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엔 사화가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4번 화수 금토 한 번에 40명씩
한국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JSA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떴는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송환을 본인이 자진해서 올북한 경우에 송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뭐 북미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강제 송환은 좀 어렵지 않은가. 또 이것도 정치적인 협상의 의제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원비어라는 미국 대학생이 북한에 억류돼 가지고 돌아와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회 문제가 됐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 회담할 때도 이게 큰 부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비어 부모님까지 뭐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 걸 봤을 때 북한도 잡아두면은 큰 부담일 겁니다. 과거에 원비어 악몽이 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있네요. 이 트래비스 킹이 지금 기사가 떴는데 지금 떴어요. 예. 과거 한국에서 난동을 피우면서 뭐 이렇게 사법 처리도 됐네요. 예. 2월 달에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는데 예. 마포에서 지구대 순찰자 뒷좌석에서 막 욕을 했네요. F로 시작된 욕을 하면서 뭐 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 이렇게 하면서 막 문을 걷어차 가지고 예. 재물손괴죄로 저기를 했고 또 있어요. 지난해 9월에는 홍대 인근에서 술 마시다가 한국인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그러네요. 사고 뭉치였네요. 예. 그래서 작년 이제 9월입니다. 송환되려고 했던 모양인데 또라이구만. 예. 그러니까. 또라이야. 예. 근데 이라크 전쟁 이후로 미군의 그 어떤 교육 수준이랄까, 이 어떤 그 저 군의 근무 여건이 계속 하락했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것도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다가 미군의 평소에 부실한 인사 관리가 결합된 결과로. 그렇죠. 예. 인사 관리를 그렇게 제대로 보여지는 못 하는 거죠. 아니 사실 지금 주한미군이요. 지금 저기 장교의 30%가 이미 한국계입니다. 그 한국에 안 올라 그러니까 이제는 저기 한국계, 한국어가 되는 장교들을 이제 주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라크 전쟁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병사들 인사 관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최근에 용산에서 평택으로 기지 이전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위험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잔류부대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작년 9월에 홍대 앞에서 폭행 사건이라 그러면은 얼마 되지도 않은 사건인데,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해프닝이니까 이 정도 하죠. 예. 보니까 댓글도 아주 웃긴 걸로 많이. 머시기님,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려는 술책이다. 대화는 해. 맞지. 헬레나님, 그 병사가 북미 대화 물꼬를 트나요? 뭐 그럴 이런. 수 있죠. 예. 로즈마리님, 와 완전 영화 소재다. 일부러 이상한 삶을 살다가 스파이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아마 유엔사가 전면에 나서서 예. 대화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미묘한 영향을 줄 겁니다. 예, 뭐 이걸로 또 뭐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면 또 망 외에 소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역사는 또라이에 의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요. 얼마나 많은 우연과 우발적인 일로 바뀝니까? 자, 오늘 미군 병사 월북 뉴스가 있어서 그 내용 살펴봤고요.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후폭풍 한번 좀 다뤄볼 텐데 예. 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우크라이나를 갔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뭐 간다고 상황이 달라지냐 이런 얘기에서 지금 많이 혼나고 있죠. 근데 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실장이 열차를 중간에 돌릴 수 없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결정을 해서 이 열차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만은 그 들어갈 때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피해가 나는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피해를 저희가 이제 알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 출국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피해가 커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에 들어갈 때 이 열차를 타고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그 시간을 보시면은 그 예컨대 뭐 오송에서였던 일도 열차를 타고 한 대여섯 시간 타고 난 다음에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꼭 갔어야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적어도 조태용 실장 저 발언의 팩트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에 피해가 커졌다라고 하는데 어제 이렇게 타임라인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이미 7명의 인명피해가 났었어요. 네. 몇 명이나 인명피해가 나야 심각한 피해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작년에도 수해 때도 또 똑같은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가 전혀 작동이 안 돼요.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실 컨트롤 타워 뭔 역할을 했다는 뭐 기사 하나 보신 적 있습니까? 작년에 그 이태원 참사하고 안전대책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재난안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 맞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기가 컨트롤 타워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이렇게 자꾸 비껴나는 발언을 하고 또 실제로도 과거에 보수 정부 때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래 김장수 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 아니다 이런 발언에 그대로 맥락이 가고 있다가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까 그때 대통령이 1시간 동안 다 그 풀 영상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핵심 메시지가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맞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그 핵심 기관이 위기관리센터거든요. 그런데 용산에서 위기관리센터가 재난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가 있든 서울에 와 있든 저기는 원래 먹통이에요. 사실 저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때 그런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위기관리센터가 아니라 국정상황실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연히 소방 정보를 자기가 취득을 해가지고 우연히 자기가 보고 당사자도 아닌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먹통이니까 가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야 되는 상황이 5시간, 6시간 지나서야 저게 났다는 저 말이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고장난 위기관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국정 파악 제대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어차피 안 돌아간다는 거 잘 알고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난안전망이라는 게 우리가 용산으로 이전할 때 가장 쟁점이 됐던 분야인데, 그러는데 이게 해외에 있건 어디 지구 반대편에 가 있건 통신망은 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그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있었으면 저 말이 나왔겠냐고요, 저게. 지금 조태용 실장 얘기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피해입니까? 그거 말고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 사건은 그 경북에서 먼저 참사 일어났어요. 나기 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지금 집중호우로 얼마나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데 그걸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상황 관리보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대통령 지금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가야 되는데 국내 문제 급한 거 아니면 보고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거기다가 대고 지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아니라 국내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얘기 할 놈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저거는 하나의 어떤 그룹 싱킹, 집단 사고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집단 사고로.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 정당화가 저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항상 그랬습니다. 언제 안 그런 적 있습니까? 작년 수해 났을 때는 아예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비서실장, 국무총리 얘기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상황실 설치돼 있다. 거짓말 아닙니까? 항상 그래요. 이 정부는 상황실이 없다니까요. 이게 없다니까. 대통령은 운동화 한 번 신고 버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빨아서도 또 신고 그러지만 어저께도 보니까 새로 새 신발 하얀 거 신고 가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관리가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진흙벌밭을 이렇게 진흙밭을 가는데 깨끗하게 새로 산 하얀 운동화를 신고 간다.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이건 말고 그냥 좀 평소에 신던 거
평소에 운동화를 아예 안 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운동화라든가 이런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기에 재난안전 기본계획에 의하면은 연중 대통령도 참여하는 훈련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을지 연습이라고 또 매년 하는 게 있고. 근데 지금 대통령실 사고 방식은 뭐냐면은 우리는 북핵 문제와 같은 안보 위기의 컨트롤 타워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국무총리가 하는 거라 해서 기능을 빼버렸어요. 지금 이 대통령실이 왜 재난 참사에 항상 취약하냐 하면은 원래부터 업무 규정에 있던 훈련, 그 대통령령을 전부 개정해가지고 폭우라든가 어떤 그 시설 붕괴라든가 단전 사태라든가 이런 걸 대통령 업무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대통령실 업무에서 아예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거예요. 카카오톡 먹통 사태, 수해 사태, 이태원 참사 사태 계속 빈발을 하는데 한 번도 이게 가동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일반적 사회재난 자연재해는 신흥안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통령 업무가 아니고 총리실에서 신흥안보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거다. 이게 인수위 때 발표였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36개 망이 들어가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이게 망이 청와대 그때 위기관리센터에서 오면은 전부 충돌하지 않고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재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예산에 태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시스템은 고장났다니까, 저 시스템은.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고. 자, 이제 컨트롤 타워 부재 짚어봤고요. 우크라이나 방문 그 평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방문 잘했냐 못했냐 그 부분은 논외로 하지요. 뭐 평가가 다르니까. 다만 박치기 형님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내 집에 물난리 나서 가족이 죽어가는데 이웃집에 싸움 구경 가는 꼴이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야당이 지적하는 것은 왜 러시아를 적대화하는 거냐. 전쟁 중인 나라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저기 하는 거. 그럼 러시아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오히려 우리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4월인가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예. 그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그때 메시지가 굉장히 절제돼 있었습니다. 어디 뭐 이렇게 싸운다, 뭐 연대 이런 표현 안 나오고 그냥 평화와 협력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우크라이나 메시지를 보면은 G7 정상 중에 가장 과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과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리적 지팔이라는 그런 어떤 자기 어떤 소영웅주의 심리 때문에 가다 보니까 말이 엄청나게 세게 나간 거거든요. 생즉사, 사즉생 얘기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다른 서방 지도자는 이렇게까지 강한 메시지가 나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다 엉킵니다. 우선 살상무기 지원은 안 하겠다 그러면서 또 방산협력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아니 방위산업이 살상무기 만드는 게 방위산업 아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도 뭐가 진짜냐 이것도 예. 그렇고 그다음에 제일 치명적인 거는 재건 지원 사업인데 지금 JP 모건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무기 지원을 빼놓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재정 지원이 440억 달러가 지금 갔습니다. 이게 440억 달러가 가는데 그중에 집행된 액을 보니까 380억 달러더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긴급한 정부 기능 유지하고 시민들 구호하는 인도적 지원에 주로 쓰이는 자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준 게 얼마냐? 1억 5천만 달러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1억 5천만 달러를 다 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가서 1억 5천만 달러 얘기한 게 대외 경제협력 개발 기금을 얘기하는 건데 EDCF라고. 예. 이게 유상차관입니다.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는 무상 지원이라든가 재정 지원인데 우리는 기여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1억 5천만 달러를 가지고 유상차관을 갖고 얘기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이 1억 5천만 달러 차관은
지난 6월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우크라이나 장관하고 합의서에 이미 서명한 거예요. 그걸 재탕3탕 우려먹은 거지. 그걸 우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우크라이나에 뭘 지원한다는 새로운 패키지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서 연대해 주면서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그 재건 지원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건 JP 모건이 지금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거고 이제 종전 후에 그것이 본격 가동될 프로그램인데 아니 연불보다 제밥이라고. 벌써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래 여기서 지금 재건 지원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고통이 한없는데 자꾸 막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야 우리는 지금 전쟁 나서 당장의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재건 뭐 입맛이나 다시고 쩝쩝거리고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그러니까 연불보다 제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다른 나라 못해요. 왜 못하느냐? 자, 4,400억 달러가 종전 후에 즉시 투입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주택하고 농업하고 에너지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크게 보면은 한 2,800개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서방에서 안 하느냐? 지금 이 돈을 누가 대느냐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된 게 유럽 국가들이 전부 재정난입니다. 아니 프랑스에서 폭동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영국의 간호사 교사들이 왜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까? 독일 인플레는 어떻게 된 거죠? 각국이 지금 재정이 빈혈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4,400억 달러,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1조 달러가 투입돼야 되는 걸 누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 전부 다 조용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나중에 보십시오. 이게 재건 지원 사업이 되기도 전에 먼저 있을 건 뭐냐면은 세계은행이나 IMF에서 먼저 이거를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한국, 일본에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일단 기금에 출자 좀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된 기금이나 펀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 어렵다 그러고 미국 이미 많이 도와줬다 그러고 이러면은 국제 기여를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 사업은 그건 국제 기금을 통해서 그게 조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지금 그거 부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한두 푼이래야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벌써 폴란드하고 협력해 우크라이나 들어와 재건 사업 따내겠다. 사실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불리해요. 그거는 미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하는 어떤 국제적인 재건 지원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어떤 천민자본주의, 약간의 어떤 속보이는 외교라 이거예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다 절제하고 자제하고 있는데. 그럼요. 예? 지금 뭐 완전히 국민들의 그런 아픈 현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 부족 이런 거는 이제 마에 기대도 하지 않지만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항공편 여러 시간에 걸친 차량 11시간에 우크라이나에서 제공한 열차를 타고 방문한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연대, 희망. 아니 그러니까 무슨 연대, 무슨 희망. 사실은 젤렌스키가 제일 원한 건 뭐였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정상회담 지금 우리가 녹취록을 못 봤지만은 분명히 거의 모든 시간을 무기 달라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무기 달라고 예.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절박한 거는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이 지금도 키이우에 날아오고 있고 주민들을 표적으로 한 군사작전이 진행 중이다. 우리한테 공격 무기를 못 주면 방어 무기라도 달라. 한국에 보니 지대공 미사일 많더라. 청궁이라고. 나 자꾸 그거 청궁이라고 발언해서 내가 실수하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포탄도 그거 준 거 갖고 모자란 거거든요. 예. 제일 절박하게 이야기한 게 싸우는 사람한테는 무기가 급한 거거든. 이 그렇죠.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예. 없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빙빙 돌리는 거지. 말을 빙빙 돌리는. 그리고 살상무기 지원 안 한다 그랬는데 그럼 4월에 로이터 인터뷰한 거 뭡니까? 그때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출국 전에 로이터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죠?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주민을 표적으로 하는 군사작전이 있을 때 인도적 재정적 지원에만 만족할 수 없다. 그것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때 러시아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거 살상무기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 직후에 포탄 50만 발이 갔어요. 그러면 이거 세상이 다 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뭘 뜬금없이 와가지고 살상무기 지원 안 한다는 데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 그럼 그러다가- 앞에 얘기는 뭐고, 예. 뒤에 얘기는 뭐고, 또 지원을 하면서 같이 싸우자고 해놓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대시 안 하겠다. 이게 도대체가 말이 뭐 그냥 온갖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뒤에 엉키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가 왜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하나 당당하게 얘기 못하는 나라에 누가 표를 줍니까? 그건 지금 뭐 사실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대요. 어려워요. 아니 유럽에서 표가 안 나와요. 유럽에서. 뭐 우리나라가 잘못인지 사우디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다가 정말 살상무기 건너간 것 나오면은 또 그때 어떻게 대응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지. 말은 이렇게 하면서 살상무기를 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냥 눈치 보는 이게 핀란드 외교, 눈치 외교의 한반도의 핀란드화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레몬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우크라이나 GDP가 205조라는데 2,000조 재건 사업 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는데. 그 재건은 총 기본 인프라 재건에만 4,400억 달러. 예. 그다음에 사회를 완전히 재건하는 데는 1조 5천억 달러고 이거는 개념이 뭐냐면 재건 및 현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IT 강국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농업 강국이고. 그래서 재건 및 현대화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1차적으로 시급한 거는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가 지금 제일 시급합니다. 그중에서도 주택 재건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400억 달러가 우선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 이제 민간 아파트를 공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규모의 어떤 그 경제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운동화에 좀 관심 갖고 글 올려주신 분들이 많네요. 지치지 말자님, 어제 뉴스 보면서 운동화 얘기했었거든요. 딱 짚어주시네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거 또 한 번 느꼈네요. 이은주님, 작년에는 구두로 국민들 환장하게 만들더니 올해는 다시 하얀 운동화로 염장을 지릅니다. 그것도 한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생각이란 것을 좀 하고 삽시다. 그런 글 주셨고요. 하나님, 천공이 시킨 거 아닙니까? 하얀 운동화 신어야 귀신이 안 쓰인다든지. 하여튼지 그것도 상식이 안 맞아요. 아니 산사태 가는데 하긴 뭐 작년에는 구두 신었으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만. 네. 좀 그런 것 좀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아니, 생각을 그러니까 완전히 고장난 국가예요. 이 컨트롤 타워부터 재설계해야 돼요. 기존에 있었던 국가의 어떤 핵심 자산이 유실돼 버렸기 때문에 두고 보십시오. 이제 뭐 제가 하도 작년부터 이 얘기 많이 떠들어가지고 입 아프니까 그만합시다. 예. 오늘 김종대 레이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시 접속 2만 명 달성하게 해주시고 또 43만 명 넘는 구독자 지금 43만 4천 명인데 50만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널리 스픽스 구독 알려주시고요. 또 우리 스픽스 응원해 주시는 법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그리고 스픽스몰에서 파는 물품들 여러분들 많이 사주십시오. 특히 글래무어에서 드리는 선크림 2+2 구입하시면 이제 날씨 더워지는데 손 선풍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사서 주변에도 나눠주시고 또 정어리도 가입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 힘이 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